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RSA 3기 그 창업사관학교에 입학하신 거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 첫날 모임 때 이렇게 좀 뵀으면 좋았는데 그날 전 또 수업이 있다 보니까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차후에 하여튼 만날 기회가 여러 뭐 우리 강의 외쪽으로도 있으니까 그렇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이제 이런저런 강의 듣고 계신데 어떻게 요 시작하기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사 공부할 때하고 또 다르죠, 느낌이. 그렇죠? 일단은 다른다는 건 뭐냐면 일단은 모의고사를 안 쳐도 된다. 그렇죠? 모의고사 시험을 안 봐도 된다는 거고 우리가 민계공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마음적으로는 좀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창업 준비를 위한 거니까 좀 어떤 느낌이 좀 다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전체 출원 응시자 수 대비 20% 안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부심을 느끼셔도 됩니다. 20% 안에 들어가신 거니까. 근데 또 그 20% 중에 분들 중에서 또 20% 안에 10%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공부를 시작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저희도 열심히 강의해서 어떤 여러분들이 성공 창업할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는 아마 저한테 중개사 강의를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한테 중개사 수업 들으셨던 분,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어쨌든 더 반갑고요. 어쨌든 또 이렇게 우리가 합격해놓고 또 이 현장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요 세법은 우리가 시험 볼 때는 몇 문제였죠? 이제 문항수도 까먹으셨어요? 네, 16문제였죠? 16문제였는데 민계공을 하시느라고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못하고 사실 합격한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현장 가서는 가장 많이 또 써먹는 게 이 세금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주 동안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 창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 3주 동안 그런 최대한 여러분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개사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했었죠. 네, 중개사 공부할 때는 세법을 이렇게 공부했었죠. 뭐부터 공부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다 까먹었어요? 조세총론. 조세란 무엇인가 이렇게 출발했었죠. 조세란 무엇인가. 그래서 조세총론, 뭐 보통세, 목적세 등등등 그렇죠. 자, 그런데 손님들은 그런 걸 안 물어본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손님이 오셨는데 손님 이 세금은요 보통세고요. 보통세 받는 목적세인데요. 이 세금은 부가세예요. 손님 나가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배웠던 게 뭐였죠? 또 배웠던 게 조세총론 다음에 취득세 배우셨죠? 취득세. 그렇죠? 취득세.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우셨죠? 등록면허세 배우셨어요.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가 이제 배운 게 재산세. 그렇죠? 재산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배웠죠? 요즘 이제 정부가 9.13 대책 이후 발표했던 게 종합부동산세. 그렇죠?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가 이제 소득세. 그렇죠? 그 다음에가 이제 양도 소득세. 자, 요렇게 우리가 대충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1년 내내 이제 공부했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과연 중개 현장에 가면은 여러분들 고객들이 이렇게 물어봐 주냐가 문제야. 그렇죠? 이 손님들이 조세란 무엇인가부터 천천히 물어봐 주면 여러분 각자 공부했던 책을 펼쳐서 설명하시면 돼요. 기본서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어요? 버리시면 안 됩니다. 거기 별빛이 다 돼 있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우리가 답변하면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손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손님들이 물어보는 거는 뭡니까? 물건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물어본다는 거죠. 물건에 대한 현황. 그렇죠? 만약에 이 고객이 전월세 고객인데 뭐 이번에 뭐 집을 하나 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집을 이제 사야 되는데 갑자기 뭐 그 얘기에서 이제 뭐 하다가 갑자기 시골에 계신 뭐 아버지께서 이번에 돌아가시면서 농지를 상속해 주셨다. 증여를 해 주셨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섞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은 이제 실제 물어보는 건 물건별로 물어보다 보니까 막 이제 뒤틀리는 거야. 그럼 세법 16문제 중에서 겨우 한 10개에서 왔다 이렇게 맞췄는데 그마저도 한 2달 지나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걸 답변하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얼마나 겁이 나면은 오픈시켜 놨는데 손님이 이렇게 오는데 너무 무서워서 갑자기 문을 자기도 모르게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손님이 얼마나 당황했어요.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렇죠? 자꾸 물어보니까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현실이다. 그렇죠? 얼마 전 며칠 전에도 그 작년에 합격하신 분인데 얼떨결에 그냥 오픈하신 거예요. 근데 한 1년 정도 됐는데 지금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손님을 리딩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계약 성사도 잘 안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고 이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좀 이런 실무적인 공부 좀 하시고 아니면 좀 경험도 하시고 하셔야지 했더니 이분 얘기가 그냥 뭐 일단 그 자리가 좋아서 오픈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지역도 모르고 그다음에 물건에 대한 분석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헛고생을 한 거죠, 사실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준비하고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는가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이게 물건의 혈항별로 우리가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하고는 안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가 이 세법을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버리면 제가 여기서 공인중개사 강의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는 뭐냐면 우리 세법 공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물건의 현황별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강의 교환도 오늘 이제 1주차 끝나면 2주차 할 때는 뭐 주택이면 주택, 그다음에 수익형 부동산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거는 배웠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또 많이 쓰이는데 우리가 안 배운 또 세금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농지를 상속을 해줬는데 증여를 해줬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문제는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우리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네? 안 배웠어요. 우리 안 배웠습니다. 그냥 이름만 들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고객한테 손님 죄송한데요. 이건 시험범위에 안 나오는 세목인데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좀 이렇게 네 손님 당황합니다. 당신 부동산 전문가 아니냐? 아니 전문가 맞는데 그거는 시험범위에 없어가지고 손님 쓰러집니다. 그 여러분들을 다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와서 막 물어보는데 나 안 배웠으니까 모른다? 그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번 강좌에도 상속증여세 강의를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가 또 이제 안 배운 세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익형 부동산, 상가라든가 이런 수익형 부동산 할 때 너무너무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부가가치세, VAT죠. VAT. 요것도 우리가 시험 범위에 없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다 배우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 세 가지 세목을 안 배워요. 근데 현장에서 많이 써먹거든요. 이게 특히 상가 같은 거는 무조건 이거 알아야 돼요. 부가치세를.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강의할 때는 이 얘기까지 같이 엮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형 부동산 중개할 때는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부가치세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게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니고 15회 시험 때까지는 있었어요. 이게 상속증여세 부가치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요거를 안 배우고 시험에 합격을 하신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5회 때는 시험 범위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고 교수님하고 중기 연수교육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연수교육 요새 하고 있는데 가끔씩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개업하고 나서는 몇 년마다 또 우리 연수교육 받아야 되죠?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죠?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연수교육 가보면 이 얘기를 하면은 이게 끄덕끄덕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은 15회 전에 합격하신 분이야. 확실해요. 그러니까 15회 이후 때 16회 때부터는 이걸 안 배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현장에서는 많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이 들어오면은 당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까지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첫째 주니까 좀 워밍업으로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물건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주제는 뭘로 넣어놨냐면 뭐라고 해야죠? 손님에게 무슨 상품을 추천한다면? 절세 상품을 추천한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아마 여러분들이 손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걸 거예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렇죠? 요 질문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데 손님이 물어보는 수준은 어떤 거냐면 절세긴 절세인데 탈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손님들이 탈세하고 절세를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탈세하고 절세는 반드시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원하는 거는 탈세 같은 절세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절탈세. 그렇죠? 절탈세. 붙이면 절탈세 되는 거죠. 근데 탈세가 됐을 때는 여러분도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세적인 거냐 절세적인 거냐는 반드시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우리가 탈세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손님들이 제일 많이 요청하는 거. 무슨 계약서? 다운 계약서. 다운 계약서는 탈세입니까? 절세입니까? 탈세죠. 다운 계약서. 또 업 계약서. 그렇죠? 세법에서 영어 딱 2번 나와요. 다운업. 네, 다운업. 그러면 이런 거를 만약에 계약서를 여러분들이 용인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처벌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중개법상 처벌되잖아요. 그러니까 손님한테 탈세를 얘기해 줬는데 이게 여러분한테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탈세냐 절세냐 구분은 되게 중요한 거고, 탈세가 됐을 때는 그게 만약에 여러분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거라면 정말 조심해서 계약을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정말 자신 없다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요거 하나 요거 하려다가 내 자격증까지 위태로워지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탈세하고 절세는 반드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탈세는 당연히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절세는 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게 있어요. 요 중간 영역. 합법인 것 같기도 하고 불법인 것 같기도 한 게 있어요. 이게 절탈세인데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조세 회피라는 것이 있어요. 조세 회피. 네, 조세 회피. 자, 조세 회피는 합법이에요. 합법인데 세금을 줄이는 거야. 근데 뭔가 약간 불법적 요소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 그런 게 이제 조세 회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하나 해보죠. 아파트. 여러분들이 중개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건드린 물건이 아파트겠죠. 아파트.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파트를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 아는 거 계시나요? 아파트. 우리 많이 배웠던 거 있는데. 네? 그렇죠. 빙고. 1가구 1주택. 그렇죠?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저 아파트 주택이니까 만약에 이 아파트가 이분이 1세대가 되시고 그다음에가 하나의 집을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몇 년 보유했죠? 3년이었나요? 바뀌었나요? 2년이었죠, 2년. 네, 2년 이상 보유였습니까? 거주였습니까? 보유인데 개정이 됐죠? 맞아요? 자, 보유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대신 거주 요건이 생겼잖아. 어떤 경우에? 빙고. 조정 대상 지역.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을 때는 몇 년 거주죠? 2년 이상을 거주를 하게 되면 요거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예요? 요거 체크해주고 요거 체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일반적인 비과세죠. 그렇죠? 다만 이제 조심할 게 이제는 여러분이 중개하는 지역이 만약에 조정 지역이 되면은 거주 요건을 따진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은 조정 지역에 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거 다 배웠잖아요. 다 들어가죠? 서울은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서울은 무조건 2년 거주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뜻한 바가 있어서 좀 지방 쪽에 연구가 있어서 지방 쪽에서 뭘 하신다. 그러면은 그 지역은 뭐 조정 지역이 아니면 아직도 보유만 해도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해하시겠죠? 네. 자, 더 디테일한 얘기는 이제 우리가 주택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상가 가지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가? 그걸 알면 여기 앉아 있겠냐고요? 네. 자, 우리 상가 가지고 양도세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상가주택.
요즘 상가주택이 되게 유행이거든요. 왜? 상가주택이 수익률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상가주택. 상가주택을 추천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요거는 비과세 혜택도 될 수가 있고 잘하면 그 다음에 수익률도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제가 그런 얘기 그 중개사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공인중개사란 이름을 사실 좀 바꿔야 돼. 제 생각에는. 공인중개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중개만 하는 건가요? 아니죠. 중개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죠? 분양대행도 할 수 있죠. 경매 대리도 할 수 있죠. 컨설팅도 가능하죠. 자산관리도 가능하죠. 다 할 수 있어요. 맞나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름을 바꿔야 돼요. 공인중개등사로 바꿔야 돼요. 네, 공인중개등사. 근데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현장에 가서 뭐 일반인들 대상 강의 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만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업역 자체가 굉장히 넓은 거거든 사실은. 그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공인중개사라는 이 말보다는 이걸 다 포괄해서 이렇게 와닿는 단어가 제가 볼 때는 자산관리야, 자산관리. 그러니까 공인부동산 자산관리사 이게 맞아 사실은. 맞잖아요. 그럼 자산관리라는 게 임대차도 들어가고 말 그대로 관리도 해줄 수 있는 거고 컨설팅 다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아직도 중개는 중개사가 하는 거고 자산관리는 또 다른 자산 뭐 은행 PB센터 이런 데 가서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 일반인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이 중개자 이름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이름을 나중에 바꾸긴 바꿔야 돼. 다 포괄적인 용어로.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중개 우리가 단순 중개도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고급 중개 다시 말하면 중개 꽃이 사실 컨설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뭡니까? 제일 좋은 컨셉이 뭐예요? 제일 좋은 컨셉이 노후된 상가 주택 같은 경우를 그렇죠? 이걸 갖다가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은 재축을 하든 해가지고 이거를 일부는 내가 분양도 하고 임대 관리까지 내가 전속으로 만약에 해줄 수 있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끝까지 다 오겠죠. 그렇죠? 이게 제가 볼 때 이런 식의 중개가 최고의 중개야.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럼 손님이 자 노후된 상가주택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물건을 던진 거죠. 이거에 대한 이거를 어떻게 해서 내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면 사장님 이거 내가 팔고 싶은데 이대로 파는 게 좋을까? 아니면 재축해서 파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이걸 갖다 리모델링해서 개수해가지고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뭐가 돼요? 컨설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은 자 이거는 컨설팅이 들어가는 겁니다. 중개 컨설팅이 계속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컨설팅비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아유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비용을 받냐고. 자 그러면 비용을 갖다 안 준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나한테 전속 중개 주세요. 전속 중개 주시면 내가 요 앞단에 들어가는 뭐 가분석하는 비용은 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기본적인 비용을 주든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죠? 이분 하나 물건 가지고 계속 우려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제가 볼 땐 이런 식의 중개를 개발 중개. 그렇죠? 어떻게 보면 표현 좀 그렇지만 개발식 중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단순 중개에서 개발 중개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개발에 관련된 컨설팅도 하시면서 임대 관리까지 하는 거니까 자산 관리, 임대차 관리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점이 뭐냐면 가장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 뭘까요? 가장 핵심 정책은 네 글자 도시재생이에요. 도시재생 들어보셨죠? 도시재생입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지와 관련된 지역에서 중개할 때는 이런 물건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중개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RS 3기를 통해서 이런 식의 기법을 갖다가 좀 공부를 하셔서 특히 도심지에서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죠? 자, 의미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축도 좀 아셔야 되고 인테리어에 대해서 감각도 있으셔야 되고 네. 그런 다면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우리 공법에서 배웠어요. 건축법 다 배웠지만 그거는 이제 시험 보기 위한 거고 실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신다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업무를 도와줄 멘토를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우리 저희 교수진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여기서 모자르다면 더 여러분들이 멘토를 설정하셔가지고 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통합 컨설팅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다 배워서 뭘 하신다? 어느새 그걸 다 배웁니까? 여러분들이 건축성부 다시 하시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내가 알면 되거든요. 그렇죠? 손님을 리딩할 정도만 되면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나머지는 멘토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통합 컨설팅 가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상가주택이 왜 그러면 이게 이런 식의 수익률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절세 효과도 있죠. 우리가 상가주택에 대한 거는 요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요게 이제 1층 상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돼요? 하나, 둘, 셋. 이게 뭐가 되죠? 원룸. 맞죠? 네. 그러면 요즘 요런 물건들은 누가 좋아하냐면 은퇴자들이 좋아해요. 은퇴자들의 로망이 있어요. 로망. 특히 이제 신규 택지 쪽에서는 이런 식의 주택들을 많이 짓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은퇴자들의 요새 로망이 상가에 잘라가지고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배우자한테 커피 중개사 자격증을 따게끔 해가지고 배우자가 중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원룸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커피숍을 본인이 차려. 그죠? 본인이 커피 아니요. 그냥 본인은 그냥 카운터만 보는 거죠. 또 알바생들이 다 할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요새 은퇴자들의 로망이에요. 그럼 지금 매년 지금 50대가 58년생에서 62, 3, 4년생 그 라인에 해당되는 분들이 매년 80만 명씩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럼 80만 명씩 은퇴한다면 그분들이 이런 물건들 찾을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80만 명인데 대략 한 500만 명 정도를 지금 추산을 해요, 저희가. 그러면은 내년부터 80만이니까 향후 4, 5년은 계속 은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이 이런 물건들 많이 찾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시면 좋겠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원룸은 다세대입니까? 다가구입니까? 다가구잖아요. 그러면 다가구는 우리가 공동이다, 단독이다? 단독주택이다.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한 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1세대 1주택 2년 보유가 되면 또는 거주가 되면 비과세 받는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요게 상가라는 게 문제지. 그렇죠? 상가는 비과세가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가는 기본적으로 비과세가 안 돼요. 대신 상가는 중과는 안 돼요. 상가가 여러 채 있을 때는 중과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택은 다주택이 되면 중과가 돼버리잖아요. 조정적 같은 경우는. 근데 상가는 중과가 되는 건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절세효과가 있는 건데 유일하게 상가 중에서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게 딱 한 가지 있지. 바로 상가주택이란 말이에요. 상가주택. 우리 배웠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 배웠죠? 겸용주택. 기억나세요? 겸용주택. 그러면 겸용주택이 되면은 주택 면적이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그렇죠. 빙고. 자, 우리가 주택 면적이 만약에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상가 건물 부분보다 크면은 어떻게 한다? 이땐 상가 부분을 무시하고 어떻게 봤었죠?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맞아요? 그러면 이 상가 부분도 주택으로 볼 수 있으니까 비과세 떨어지는 거 안 떨어지는 거야? 비과세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개하실 때 상가주택에 대한 어떤 수익률 분석,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 좋을 건지 재축이 좋을 건지에 대한 분석. 그렇죠? 그럼 마지막 세금을 엔딩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절세 효과도 크고 그 다음에 수익률도 좋은 물건이죠. 수익률 좋죠. 당연히 원룸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가만 잘 채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상가에 대한 공부만 해놓으시면 되겠죠. 아직 상가 강의 안 들으셨죠? 아마 이제 상가는 정말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우리 상가 강의 들어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확실한 이제 절세 효과를 들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컨설팅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컨설팅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는 뭐죠? 당연히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재축이 좋은 건지 리모델링이 좋은 건지 또 이걸 갖다가 요즘 정부가 지원하니까 혹시 정부의 지원 사업의 혜택이 있는 건지 기금 지원이 되는 건지 그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엔딩은 이제 세금을 떨어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이건 또 상가 시간을 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물건. 자, 그럼 여러분들 세 번째 하기 전에 그러면 중개하실 때 아파트 중개가 쉬울까요? 상가 중개가 쉬울까요?
아파트가 쉽죠. 네, 솔직히 아파트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단지가 좋은지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장주만 얘기해 주면 되거든요. 근데 진짜 상가는 어려워. 그렇죠? 토지만큼이나 어려운 게 상가죠. 왜 그럴까요? 상가가 왜 어려울까요? 상가는 상권 분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업종 분석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내 인생도 분석이 안 되는데 뭘 분석하지? 내 인생도 지금 분석이 안 돼서 RSE 3기 와서 뭘 좀 어떻게 해보려고 왔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뭐 상가 분석 뭘 초보 중개사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워 이게. 뭐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상가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가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진짜. 그다음에 상가를 많이 보셔야 돼요. 제일 좋은 게 뭐죠? 제일 좋은 거는 많이 보시는 거예요. 상가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가가 잘 되는 지역, 저런 건물엔 저런 업종이 유치가 되면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업종이 유치가 되면 제일 좋겠다. 이런 걸 많이 여러 저장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현장 답사, 임장을 하는 사람한테는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많이 보러 다니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3기 이제 교육 과정이 끝나든 나중에 사후적으로 애프터 모임을 하실 때도 제일 제가 좋을 때는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3, 3, 5 모여서 임장 활동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임장지 찍어가지고 자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중개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개하다 보면은 내 중개하는 지역을 벗어나지 않거든. 그러니까 딱 그 안에서만 모든 걸 하니까 점점 시야가 좁아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안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전화 오신 그분한테 그랬죠. 그러면 다른 지역은 가보셨어요? 그분도 이제 상가 하시는 분인데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본인이 상가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공부하러 다녀야지. 시간을 내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공부하고 시작한다는 이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게. 막 오픈하신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거 부딪히면 힘들거든. 그래서 상가는 진짜 이거는 베테랑 아니면 쉽지가 않은 건데 어쨌든 하지만 돈은 되죠. 어려우니까 돈이 되는 거잖아요. 쉬우면 다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상가는 메리트가 있어요. 그렇죠? 상가는. 자, 그다음에 OP 도생. 자, OP 도생도 상가처럼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OP하고 도생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오피스텔 따로 도생 따로 아까 같이 할까요? 여러분들 그 분양 현장 가보시면 보통 뭐 이렇잖아요. 우리가 요 도생 분양 현장 가보면은 뭐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생 주택이 몇 세대까지 지어질 수 있었죠? 배우셨잖아요. 네? 300세대 아닌가요? 네, 300세대죠. 원래 이게 150세대였어요. 150세대에다가 300세대로 이게 분양성이 낮다고 그래가지고 300세대까지 이게 늘려준 겁니다. 근데 여기 가보면 285세대는 도생으로 빼고 나머지 15세대는 OP로 뺀단 말이에요. 왜? 이게 주차법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도생주택이 처음에 생겼을 때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짓고 있지만. 근데 이게 왜 이게 인기를 많이 끌었냐면 제가 이 도생주택 처음 요거 이 상품이 나왔을 때부터 강조했는데 이 도생이 굉장한 메리트가 뭐였냐면 일단은 기금 지원이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서울시에서 만든 거거든요. 처음에는 기금 지원이 됐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차법을 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차법을 푼다는 것은 결론 수익률이 좋아진다는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금 지원이 되니까 그것도 기금 지원이 2%로 됐던 거야. 2%로. 금리가 2%예요. 건축금리가. 그러면은 내가 서울에 있는 이런 노후된 땅만 있으면은 요거 멸실하고 이 땅에다가 도생 150세대 300세 짓는 거야. 그럼 대박이죠. 분양이 된다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서울에서 너도 나도 이걸 한 거야,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이름이 왜 도시형 생활주택이냐? 여러분 알다시피 도시형 생활주택은 무슨 지역만에서만 지을 수 있어요? 날아갔나요? 무너지나요? 도시 지역 안에서만 지을 수 있잖아요. 도시 지역 안에서만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원룸하고 다른 건가요? 원룸하고 다른 건가요? 자, 이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많이들 헷갈려지는데 결론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원룸이에요. 다만 단지형 원룸으로 개발한 거예요. 근데 이름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이름 바꾼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대단지 원룸. 그러니까 이걸 왜 만들었냐면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이게 주택임대사업자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주택이라는 게 물론 아파트도 있지만 그러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임차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원룸에 그럼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원룸에 요 3층 원룸에 들어가봤자 임차인들 몇 명이나 채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려면 임차인들이 많이 집단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 짜낸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대단지 원룸형이 된 거죠 이게. 그러면서 너나도 도생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주차법이 규제가 되니까 일부는 오피로 뺀 거예요. 주차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도생 분양 현장 가보시면 이제 분양 중개하실 때 보면 도생 몇 개, 오피 뭐 15대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물건 이제 중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피하고 도생주택 같은 거 이제 여러분들 분양 중개 하시면 제일 많이 이제 그 손님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절세적인 측면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 요즘 오피나 도생 같은 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면은 절세 효과가 있다던데요. 과연 그런 건가요? 요 질문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오피나 도생을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느냐부터 이제 따져봐야죠. 자, 그러면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오피. 자, 그러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주택만 되는 거예요. 주택. 이해하시겠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오피스텔은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주택법상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뭐예요? 배우셨잖아. 사무실? 에이 그거 말고 우리 공법 배운 거. 네? 네? 무너집니까? 아 준주택이잖아요. 준주택. 그렇죠. 네. 네. 불안합니다. 불안해. 네. 현장 가서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준주택이니까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고시원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돼요? 안 돼요. 고시원은 안 돼요. 준주택이니까. 그러면 오피도 안 되는 거야 원래. 오피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지금 해주고 있지. 그 이유가 뭐냐면 도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생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세제 혜택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주택 임대사업을 하면 요새 혜택이 있잖아요. 그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니까 안 되는 거였던 거야. 현재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도생을 분양받은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내서 뭐 임대소득세라든가 뭐 종부세 이런 혜택을 보는데 오피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오피는 주택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다가 부랴부랴 개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좋다. 준주택 중에서 오피스텔만 도생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줄 수 있도록 할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런 얘기예요. 왜 손님들이 저거를 물어보냐면 이런 경우 많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이 손님이 자가집이 있어요. 자가집이 있어요. 자가집이 있는데 자 오피를 분양을 받고 싶어요. 오피를. 그러면 오피를 분양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양을 받을 때는 얘는 우리가 공부상 등기가 뭘로 되죠? 업무용으로 등기가 난단 말이에요. 아시죠?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준주택인데 사용은 업무용으로 할 수도 있고 주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이제 여러분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 자가집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느냐? 무슨 말이에요? 자, 요거를 만약에 주거로 많이 쓰잖아요. 업무용으로 우리가 등기를 내지만 주거로 많이 쓰죠. 그러면 우리 세법상은 주거로 쓰면 실질과세니까 주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지금 몇 채가 되는 거예요? 두 채가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그럼 나 두 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 이거 팔 때 양도세 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또 조정지역 같은 걸 할증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 분양받는 게 나한테는 손해 아니냐? 근데 안 하려고 한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거기서 잡으셔야죠. 아 손님 왜 그러세요? 잠깐 앉아보세요.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아 방법이 있다. 앉아보시라고. 그렇죠? 그럼 그 방법이 뭐냐? 그렇죠? 일단 앉아보시라고. 앉아보시고 뭐 하나 내밀어야지. 네, 일단 쓰시고. 그렇죠? 계약서 쓰시고. 그렇죠? 그럼 바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예요.
그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면은 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며요. 내버리면 얘는 주택수 빠지거든. 그러면 이 아파트를 자가집을 팔 때는 몇 가구 몇 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거니까 양도세가 없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풀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리얼적인 질문들이거든. 그러면 저 오피나 도생에서 중개할 때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느냐 마느냐. 내면 좋은 게 있느냐. 있지. 그런 게 이제 절세적인 것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물건에 따라서 절세적인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이냐 이런 얘기가 중요한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가주택에 대한 얘기가 중요한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 얘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마다 절세 포인트가 다른데 이거를 우리가 배웠던 대로 뭐 취득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상담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현장 가면 막 헤매는 거야. 세금 질만 나왔던 막 헤매는 거예요. 막 머리가 노래지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겨우 알아서 답변했는데 막 던지거든 이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토지는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가장 토지 중개생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토지는 가장 쟁점이 이거예요. 토지는 나중에 토지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토지는 절세 상품에서 제일 좋은 토지가 뭐냐? 일단은 우리가 자격농지를 이 손님이 갖고 있다 팔면 제일 절세 효과가 커요. 네. 대신 이거는 비과세는 안 돼. 비과세는 안 되고 감면이 되죠. 감면 아시죠? 감면. 이거는 100% 감면 되죠. 100% 감면. 그럼 몇 년 작용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배우지 않았나요, 우리가? 얼핏? 자, 3년이 아니라 8년 작용. 거의 여러분들이 그 토지 중개 쭉 가시면 거의 질문 이거예요. 첫 번째 질문. 농지 매각을 많이 하시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 자격 농지를 팔면 뭐 세금 혜택이 있다던데 이거 뭐 아시냐? 그 질문이야. 그러면 거의 이 고객은 8년 작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걸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100% 감면되는 거니까. 그러면 감면이 좋을까요? 비과세가 좋을까요? 비과세는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거죠. 그럼 100% 감면은? 이것도 세금 안 내는 거잖아요. 다시 질문. 자, 비과세가 좋을까요? 100% 감면이 좋을까요? 자, 이제 한 번만 더 물으면 강박이에요. 강박 의사 표시입니다. 자, 100% 감면이 좋을까요? 비과세 좋을까요? 비과세가 좋아요. 비과세. 이게 좀 헷갈리거든. 100% 그러니까 비과세는 아예 과세에 대해서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예 차익이 생겨도 아예 세금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런 한도 없이. 근데 얘는 100% 감면은 얘는 감면 한도가 있어요. 얼마 범위까지만 100% 감면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우리가 면제라고 돼요. 면제. 그러니까 양도세가 면제된다, 양도세가 100% 감면된다라는 것은 일정 한도까지만 우리가 세금 안 낸다는 거지, 그 한도를 넘는 건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과세가 훨씬 더 좋은 거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절세적인 거는 문제 뭐냐면, 자, 두 번째 쟁점은 뭐냐면, 요 토지를 사업용 상태에서 토지를 매각하느냐, 아니면 비사업용 상태에서 요 토지를 매각하느냐, 요거예요. 요 질문도 제일 많이 해요, 실전에서는. 그러면 여러분들 느낌상 사업용 토지가 절세가 될까요? 비사업용 토지가 절세가 될까요? 당연히 사업용이죠. 사업용 토지가 되면 절세가 되죠. 왜? 만약에 사업용 토지를 팔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2년 이상을 갖고 있다가 팔게 되면 6에서 42%가 되지만, 비사업용이 됐을 때는 얘는 2년 이상이 갖고 있을 때는 6에서 42%에다가 10% 할증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공부했었죠? 네. 그럼 벌써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손님이 아무런 개발 행위도 하지 않고 갖고 있다면 비사업용일 거라고. 그렇죠? 대표적인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나대지. 그렇죠? 나지. 또 잡종지. 그렇죠? 그러면 이 손님이 나대지나 잡종지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물건을 이제 매물로 내놓으려고 여러분들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상담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상담해 주시죠. 손님, 이 상태에서 파시면요, 양도세가 10% 할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절세가 되는 건가? 아, 그거야 사업용 토지로 하시면 되죠. 뭐.
사업용 토지는 그냥 이걸로 가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 계약서를 쓰셔야 됩니다. 아, 자꾸 뭘 내미냐고. 아, 이게 좀 이게 쓰셔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비사업용을 사업용으로 바꿔주는 게 이게 컨설팅인데 이게 한마디로 토지는 끝나는 거예요. 비사업용을 사업용으로. 제가 10년 전에 대전에 있는 중개협회에서 강의할 때 뭐 세테크 강의를 한 8주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어떤 분이 이제 회식 자리에서 아, 자기는 교수님 때문에 맨날 1,000만 원씩 번다는 거야. 아니, 나는 뭘 가르쳐 준 게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뭘 가르쳐 줬는데 제가 그렇게 버셨나요? 했더니 이분은 이거예요. 비사업용을 사업용 토지로 바꿔서 팔면 절세 효과가 있다. 이 한마디 피를 팍 꽂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강의를 다 듣지만 어떤 분들은 듣고서 맞아. 그리고 잊어먹어요. 다음 주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분은 바로 이걸 자기 실전에서 활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똑같은 얘기도 누구는 이걸 활용해 먹고 누구는 못 하는구나. 그 차이예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전에서는 많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딱 그 실전 팁 한두 가지가 여러분들 하실 때 업무에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는 다 알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점수 60점 이상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강의에서 다 아실 필요 없어요. 딱 들은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얻어가시면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 실전 업무할 때 딱 도움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다 뜯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조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서 딱 한 두세 가지 딱 집어가시면 돼. 이게 실전이에요, 실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공부할 때는 뭐 이 사업용 토지가 뭐 별도 합산 조합 이렇게 복잡하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한마디가 끝이야. 그렇죠? 비사업용을 사업용으로 바꿀 수 있으면 절세 효과가 있다. 그리고 사업용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사업용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만 찾아내면 되는 거지. 이게 컨설팅이에요. 이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사업용으로 바꾸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 알면 여기 앉아 있겠냐고 또? 네. 저 두 가지지 뭐. 첫 번째는 건축하시면 되지, 건축. 건축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대지나 잡정지에다가 건물 짓는 거야. 그럼 건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건물을 짓게 되면 여러분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건물을 지으면 당연히 분양할 거고 임대 물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전속 관리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 매물을 던지는 이 토지주가 근데 건축의 단점 뭐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럼 비용 때문에 부담스러워해. 그렇죠? 그러면 건물을 안 짓고도 사업용 토지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응? 그냥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다 녹음되고 있지? 네. 뭐 있어요? 주차장. 뭐 예를 든다면. 그렇죠? 그러면 건축을 하지 않고 사업용 토지를 만드는 거지. 그렇죠? 이게 돈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자체가 컨설팅의 이 자체가. 그렇죠? 이 자체가.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죠? 단순 중개에서 이제 고급 중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중개의 꽃은 제가 볼 때는 개발 중개예요. 개발 중개. 개발 중개예요. 개발 중개. 그래야지 진짜 중개다운 중개를 하는 거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좀 어렵겠지만 시도를 하다 보면 뜻이 있으면 길이 있잖아요. 하다 보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죠. 왜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아파트의 전월세 중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워킹 손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기본으로 가시는데 그것만 갖고는 모자르다는 거지. 그렇죠? 그걸 깔고서 저런 것까지 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가 볼 때는 10% 안에 들어가는 그 차이인 것 같아. 근데 대부분은 다 중개 뭐죠? 그냥 뭐 자기 동네 아파트에서 그냥 이렇게 전월세 하고 뭐 하고 뭐 더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 시장 지금처럼 안 좋아지면 다 죽는 거야 거기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바빠요. 지금도 바빠요. 제가 아는 제자 뭐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런 걸 하더라고. 엊그저께 만났는데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 자기는 너무 바쁜 거야. 이게 막 이런 건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데 관심을 가지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교수님들이 아마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실 겁니다. 단순 중개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개발 중개도 해야 되고 여러분 자체도 투자를 하셔야 돼요. 투자형 중개사가 되셔야 돼요. 내가 투자를 해야지 손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개하다 보면은 그냥 1, 2억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단 말이야. 아, 뭐 이런 건 더 넣으시면은 이거 뭐 되는 건데 뭘 그러고 가지고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1억 집어넣는 게 쉬운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게 뭐 1억이 돈이에요? 돈이지. 엄청 큰 돈이죠.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토지는 매력이 있는 게 이런 개발 중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어려운데 어려우니까 하는 거지. 어려우니까 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토지의 비과세 절세 상품은 자격농지 상품이냐 아니면 이것이 사업용 토지 상품이냐 요거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제 하겠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일단은 첫 시간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 시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